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시 30분부터 제25차 세계 및 제10차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세션 1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위한 국제사회의 정부의 역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행사장 안으로 입장하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사장 뒤편에 수신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통역 수신기 활용하실 수 있고요. 한국어는 채널 1번, 영어는 채널 2번, 일본어는 채널 3번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장이신 인제대학교 배정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연차대 학술대회 제일 첫 번째 세션입니다.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위한 국제사회와 정부의 역할에 자장을 맡은 배정희입니다. 저희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지만 지금 밀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공동자장으로는 대만 국제안전도시 루파이 지원센터장님께서 화상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총 3분의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위하여 3분의 연자께서 각각 국제적 수준과 또 각 나라의 수준, 그리고 각 나라의 도시를 지원하는 지원센터 수준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는 공동좌장으로 참여해 주시는 루파이 대만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루파이 센터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미국 써니 버팔로와 존스 홉킨스에서 박사학위와 박사 후 연수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타이페이 의과대학과 국방의료원에서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활동을 하셨고 센터장님은 대만 국제안전도시를 주도하고 계신데 대만에 지금까지 23개 도시가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는데 큰 공헌을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국제안전도시 아시아협의회 회장과 대만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심사위원과 이사로서 대만뿐 아니라 전 세계 안전정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Please give us the presentation. 파이 선생님의 강의 부탁드립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salute the conference under the difficult 우선 팬데믹이라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본 행사를 주간 개최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사에 초대해 주시고 제가 영상과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루파이입니다. 대만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장 그리고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아시아협의체에서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 안전도시 운동에 몸담으면서 저는 본 사업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개진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수년간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해온 제 경험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관심이 있고 또 참여 의사가 있으신 모든 지자체와 개인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국제지원센터와의 연대를 통해 안전도모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하기입니다. 그럼 국제안전도시 사업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전과 건강이 인권의 근간임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보건당국의 주도하에 개진되는 건강 증진 사업과는 달리 안전 증진 사업은 모든 종류의 안전을 아우르고 유관업계의 다수 관계 부서와 기관 간의 협업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윗세대는 다양한 업계를 아우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해 지자체 단위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양질의 사업을 위해 안전도시 지표가 구축되었고 또 범세계적인 안전도시 사업 권장을 위해 또 공인 절차가 또 수립이 되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운동은 1989년 출범한 이후 사업의 양질화와 효과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원센터는 안전도시의 개념을 홍보하고 안전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6개 대륙, 19개 개국, 19개국, 23곳에 공인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첫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저희 네트워크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클릭하시면 23곳의 공인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목록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원센터에서는 안전도시의 개념을 홍보하고 지자체가 안전도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컨설팅 및 참고 자료, 문헌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안전도시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제공하는 최신 자료를 자국어로 번역해 배포하기도 하고 지역사회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인 신청 과정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국내외 여타 도시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세종시에서 마련해 주신 것과 같은 컨퍼런스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국제안전도시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업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은 언어이죠. 이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이에 이와 같은 장벽을 허물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로 발돋움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지원센터는 이들 지자체가 국제지표와 지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손상, 예방 및 안전 증진 전략과 방안을 수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울러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 공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인신청 보고서 작성, 평가 과정을 위한 일정 조율,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인식과 선포식에 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여타 공인 국제안전 도시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 세계 모범 사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국제 학술 대회 및 세미나 참석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별 도시 방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자매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도시 자매 결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만과 일본의 사례입니다. 상단의 두 사진은 타이완시의 원산 지구가 일본의 토시마시와 자매 결연 체결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단의 두 사진은 대만의 원산시가 일본의 마츠바라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양국의 지원센터에서는 이들 단전 도시가 상호 연대하고 자매 결연을 돈독히 하여 상호 학습하고 양 지자체의 안전 도시 사업이 더욱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원산과 토시마는 이미 국제 안전 도시로 3회나 인증을 받은 바 있고요. 마츠바라시는 현재 3회차 공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향식 모델과 상향식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은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향식 모델은 일반적으로 정부 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한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잘 조직되어 있고 사업 운영 과정이 고효율적입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지역사회로부터의 공감대가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지역 주민들도 대체로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편입니다. 결국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이 되질 않죠. 상향식 모델은 그럼 어떠할까요? 상향식 모델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니즈에 기반을 해서 지역 주민에 의해 주도가 됩니다.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높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도 높죠. 자원봉사 인력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지속성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주도형이기 때문에 항시 자원을 물속해야 되고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하향식이든 상향식이든 양쪽 모델 모두 지역사회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하향식 모델의 경우는 지역사회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데 지역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과 실질적인 니즈를 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의견 수렴형, 공감대 기반형 안전도시 사업이 구축될 수 있죠.
아울러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덕분에 인력 부족 문제를 메울 수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은 지역 사회 안전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확률이 높죠. 안전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 도시 안전 사업은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사회 참여와 상향식 모델은 말할 것도 없죠. 지역사회가 주도한 사업은 본디 지역 중심입니다. 지역사회의 니즈와 이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개인과 단체 그리고 NGO의 지속적인 참여는 공동의 합의, 우정, 서로에 대한 정서적 지원에 의거합니다. 다양한 민간 기관과의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한다면 사업은 지속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전도모를 위해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것은 안전도시 사업의 이행과 지속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 페마, 일본, 또 여기 계신 호주, 영국 6개 나라의 그 재난안전 관리의 원리를 스타디해서 한국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을 개발하는 스타디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각 나라의 정말 공통적인 키워드는 네트워크이더라고요. 근데 이 지원센터가 이런 네트워크 역할을 해서 전 세계인의 그 안전정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어떤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파이 박사님. 두 번째 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분께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굴브란트 사무총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사무총장님께서는 2018년도 세종시가 최초로 공인을 받으실 때 직접 스웨덴에서 세종시를 방문하셔서 실사단장으로 참여하셔서 세종시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굴브란트 사무총장님께서는 스웨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총장님으로 계시면서 전 세계 안전정진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데 공중보건학, 도시계획, 역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이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정부의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 이력이 있으시고요. 지금은 사무총장, 이사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심사위원으로 또 세계인의 안전정진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차로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은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장님 강의를 듣겠습니다. 안전은 전형적인 톱다운 하향식 시스템이었죠. 지금 보시는 것은 전통적인 안전 모델 시스템입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궁극적으로 쥐고 소관 부처가 지방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안전 구현 프로그램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하고요. 지방정부가 자원을 제공한다든지 통계 제출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식이 과거의 전형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또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법률이나 헌법에 의해서 참여를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안전 프로그램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또 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각 분야의 담당 부서가 협력을 하지만
위에 있는 중앙정부나 아래 하위 조직과 일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른 정부와 협력하는 경우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시장과 시의회도 그 예산 문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시민들도 프로젝트의 대상이었습니다. 개체였기 때문에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이익단체, 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 도로안전협회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안전도시 운동이 시작된 1980년대부터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보충성의 원칙을 꼽고 싶습니다. 이 보충성의 원칙은 공공책임이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선출 권력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 주민잔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UN 해비타트와 같은 기타 국제기관에서도 현재 채택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경우 반드시 주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예산 그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국방 관련 문제 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주민의 협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또 세계 정부 지방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UCLG. 여기서 발간한 제 1차 보고서에 따르면 그 권력이 중앙과 지방에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그 권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위임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그 결론에서는 지방 분권은 아주 엄격한 의미로 보면 아주 효과적인 행정 조직 방법이고 지방 분권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을 보여주는 그 척도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가 있어야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신공공관리라는 개념의 도입입니다. 즉 전통적인 관료제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건데요. 표준화, 성공지수, 투명성, 개량 가능, 비교 가능 등등이 중요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의 그 관리 시스템을 정부에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주로 계획 분야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경쟁 개념까지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문화 개념의 활성화입니다. 안전 제일, 안전 먼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람들의 태도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이 지역사회의 안전 제일 문화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안전 제일 문화는 리더십, 쌍방향 의사소통, 주민의 참여, 항상 배우는 문화, 비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사건 보고 체계화 등을 포함합니다. 그 사건 보고 개념을 더 설명해 보자면 조직에서 일어난 모든 종류의 사건은 반드시 진상조사, 보고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 과정에서 한 개인, 소수 개인들이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가 솔선수범해서 안전 먼저, 안전 제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운동입니다. 1989년에 시작된 저희 국제안전도시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커뮤니티, 지역사회라고 말할 때 광의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 지역사회 내부
그리고 지역 사회끼리 또 서로 다른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활동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지역사회 중심의 라운드 테이블 방식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를 보장받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과 부처 장관이나 또는 부서의 국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모든 지역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항상 그 주민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고요. 로컬 데이터가 바로 그 지역 안전의 승패,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해야 합니다. 또 모든 사고는 예방 가능하다는 원칙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예방 차원에서 모든 시민들 그리고 그 지역의 조직과 기관들이 적극적인 주체로서 참여해야 합니다. 수동적인 그런 객체가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의 참여성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차, 그러니까 주민 참여가 처음 단계에서부터 모든 절차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조직, 예를 들어 협회나 공동체 여러 조직들이 다른 분야 간 협력을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지방정부는 주민 참여 보장하고 국가나 국제사회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안전도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안전도시 모델은 안전 프로젝트가 위에서 기획되어 명령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또 각계 분야를 망라해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이 모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획 수립, 프로그램 추진, 시행,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거의 아주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죠. 그 결과 끊기지 않고 안전 서비스 제공의 혜택을 주민들이 받고 있고요. 그 지역사회의 안전이 문화로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는 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국가 프로그램에 피드백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마스터 플랜이나 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또는 건물 안전 유지 등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수준에서 주민들이 참여한 결과 도로의 운행 차량 수를 줄이도록 하면 또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사망자를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전 증진에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가 안전 제일 문화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건물 그리고 도로들을 유지 보수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에 차량의 경우 안전 관련 기능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시면 시동에 걸리지 않게 하거나 또는 과속 금지 기능이 있는 차량을 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안전 우선 문화는 지역사회 기업들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직원이나 협력업체들과 함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또는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 협력업체들은 음주시 차 시동에 걸리지 않은 차를 구매하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말입니다. 지역사회는 안전제일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기관과 조직을 발굴하고요, 지원하고 규제도 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설명을 드리자면 술을 예를 들어 볼까 합니다. 술은 두 가지 면에서 연관이 있습니다. 폭력과 음주운전 이렇게 두 가지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음주와 폭력 사건은 연관관계가 높습니다. 술을 마시면 더 폭력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술을 파는 그 식당의 경우 식당이 지나친 음주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술을 너무 많이 판매하지 않아야 할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그건 폭력적인 면이고 이제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 술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식당이 운전자에게는 술을 팔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 우선 문화를 지역사회가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사회가 청소년과 유아 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들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용 안전 카시트가 비싸다면 이를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례들은 결국 중앙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안전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 사회는 혼자 안전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대도시가 이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안전 증진 운동은 매우 복잡하고 포괄적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을 해야만 하고 경험을 공유해야 되는 하나의 장소로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합니다. 경험 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 많은 지역사회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소방서, 사회복지사 등등의 교육 제도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정부가 신공공관리 모델을 채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저희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공공관리 모델은 민간 분야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델을 가져온 것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사회 정부가 이 모델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산 기획, 산정, 프로그램 결과 평가, 주민 참여 정도 또는 각 분야의 안전 만족 지수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 정부의 시스템도 거의 비슷합니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운동을 전개하고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많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우리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역사회 간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일해본 경험에 비추면 공통분모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관한 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은 공통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안전도시 시장님과 저녁 식사를 한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은 안전 프로그램 성공을 원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저에게 토로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처음 시작할 때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로 일단 시작을 해봤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의 모든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서로 다른 분야끼리 협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나 도시계획,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이들은 개인적으로는 친절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는 서로 협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게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수준에서 안전 프로그램 활동이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고민을 말하십니다. 지방정부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제게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 발표를 마쳐야겠네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e Secretary General support the international safe. 윤필 교수님이나 데일 헨선 의장님과 같이 이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인의 안전정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제가 오늘 느낀 건 다양한 학문적인 그런 백그라운드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역사회부터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정말 안전정진을 위해서 방향성을 마련해야 되는지 정말 유익한 그런 실질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행정안전부 강성기 재난대응정책과장님께서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및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에서 행정학을 하셨고요. 덴마크 로스킬레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행정안전부의 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세종특별시의 정책기획관, 그리고 세종특별시 시민안전실장으로 세종시의 국제안전도시에 정말 열심히 터전을 닦으시고 또 이 컨퍼런스를 유치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바쁜 과정에서도 오늘 연자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장 강성기입니다. 저도 이게 좀 발음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제가 그 지난 2018년도 11월 그 일본 아쯔기 시에서 열렸던 바로 종전 연차대회인 9차 연차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듯이 각국의 그 국제 안전 도시들이 그 활동 시책들을 여러 그 학회 그 세미나를 들어가서 제가 접해 봤는데, 당시에 제가 그 보고 들은 기억은 많은 그 안전 도시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안전에 관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생활 주변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세종시에서 그 발표를 좀 부탁을 받고 무엇을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그 시민 참여를 통해 안전도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자치단체들한테 조금이나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주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그 재난 관리에 관한 체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재난 관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 특히 아주 그 조직화된 시민들의 모임체와 함께 하여야만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국가 재난 관리 체계의 이해 및 자율 방재단 활성화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재난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재난은 해당 지역 사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대규모 피해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그 피해를 주는 원인에 따라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종류를 태풍이나 호우, 폭발, 화재 등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재난을 이렇게 종류별로 구별해서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각 재난 종류별로 그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중앙부처를 지정하여 중앙부처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재난 관리에 관한 그 관리가 무엇인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재난 관리는 아주 그 폭넓은 개념입니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하게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그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난 관리의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리 원칙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난 관리 원칙은 어디 그 법령이나 어디에 그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그 재난 관리자들이 교육이나 할 적에 통상적으로 8가지 원칙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재난 관리는 우선 전문성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성 있는 주관 부서나 기관이 중심이 돼서 평소에 재난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고, 일단 그 재난 발생 시에는 여러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 대응 매뉴얼에서는 통상 13개 정도의 협업 기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재난 관리에는 많은 참여 주체들이 있는데, 이 여러 주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를 발족해서 합리적인 조정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그 현행 그 재난관리 법령 체계들을 몇 개 적어봤는데, 요거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요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한 그 법에서 그 안전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각종 규제와 규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정부는 2004년도에 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모든 재난을 이 기본법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고 보다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단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은 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재난 예방입니다. 재난 예방은 그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난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예방이 잘 되면 다음 단계인 대비나 대응 복구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은 재난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우 피해를 예로 들면 하천 정비를 사전에 잘 하는 것이 되겠는데 제방 높이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 하천 정비를 하는 것처럼 국가나 자치단체는 각종 분야별로 종합적인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위험 발생은 어쩔 수 없는데 그 발생 확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각종 시설물들의 안전 장치를 보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국제 안전 도시들이 많은 그 예방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많이 그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비 단계입니다. 재난 대비는 재난이 일단 발생했을 적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난 대비의 핵심은 재난 대응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재난 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에 아주 그 임박해서 위험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그 예찰 활동과 점검 활동들이 재난 대비 단계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재난 대응 단계입니다. 대응은 글자 그대로 임박해 오고 있는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피해자를 구조하고 또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대응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 그 체계를 보면은 긴급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을 위해서 총괄 기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시도지사가 중심이 되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재난 대응 단계의 주요 조치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사전 대피 명령과 그리고 위험 구역을 설정해서 통제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모든 그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대피 명령과 위험 구역 설정을 실제로 할 적에 얼마나 상황 판단을 빨리 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이 피해 방지에 아주 큰 그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수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주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자율방재단과 같은 그 조직화된 시민들의 그 참여가 많은 도움이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복구 단계입니다. 재난 복구라는 것은 일단 피해가 발생한 것을 원상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두 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응급 복구입니다. 피해가 나면 우선적으로 응급 복구를 해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 복구를 하게 되고 피해 조사 과정을 거쳐서 이런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은 재난 이전 상태로의 원상 회복을 위한 항구 복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 그 재난 관리 단계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그 협력적 재난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협력적 재난 관리를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재난 관리의 책임은 물론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과 그리고 그 재난 관리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 관리 여러 단계에서 정부의 힘만으로 모든 재난을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조에서는 국민들도 국가와 지자체가 행하는 재난 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관리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2007년도 서해안에 있었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때 100만 명 이상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때 당시에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이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참여시키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도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조직화된 민간의 참여가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개인들의 참여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직화된 시민들의 참여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 업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민간 조직은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예방과 진화에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전반적인 그 재난 관리에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은 자율방재단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민간 단체의 재난 관리 참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민과 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에 기여하겠다는 어떤 시민 여러분들의 좋은 의지, 함께 하겠다는 이런 좋은 의지를 넘어서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직화시키고 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절차를 갖추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재난 관리의 민간 단체인 지역 자율방재단의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역 자율방재단에 주목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 중심의 구성원들이 단체가 재난 관리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8일 수도권 일대 전역에 아주 예기치 않은 폭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1시간에 141mm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인데 얼마나 상황이 긴박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세 분, 제 반지하에서 세 분 장애 가족이 있었는데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 신고를 받은 소방서에서는 이미 출동할 수 있는 모든 대원들이 다 나가 있었고 이분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렇게 사고를 당한 뒤였습니다. 제가 후에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가는 119 대원들이 그 현장으로 가는 과정에 신고되지 않은 이런 피해자들을 7분 정도를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적에 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어떤 조직화된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이 사진은 요거는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들이 활동하는 이런 많은 사진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 좀 글씨가 조금 제가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건 좀 언론에 보도됐던 거고요. 9월 초 태풍 흰남노 발생했을 적에 제주도 태풍의 관문인 제주도 지역의 중문동 자율방재단들이 배수로 점검 등을 하고 있는 이런 사진들입니다. 제가 이런 사진들을 앞으로 좀 여러 개를 많이 이렇게 좀 붙였는데
자율방재단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들을 지금도 해주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요분들이 잘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은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 실무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보완을 통해서 더 체계적인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현황입니다. 자율방재단 현재 그 228개 시군구 그리고 3,509개 읍면동에 약 69,218명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요거는 그 금년 6월달 기준으로 제가 파악한 바고요. 연령별로 또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고 또 사회 공헌을 할 그런 어떤 그 연령대인 그 50대, 60대가 많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많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가능하면 젊은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전문 기술 보유 현황을 보면은 전체 한 6만 9천여 분들 중에 약 한 8,600분 정도가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재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제가 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현황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그 예산 현황을 간단히 보면은 자율방재단들에 대한 그 예산 지원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파악을 해보니까 228개 지자체에서 교육비 그리고 교육훈련비 그리고 그 피복비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그 약간 노란색, 녹색으로 된 저런 단복을 맞춰 입고 계신데 저런 그 피복비 등에 한 105억 원 정도를 연간 지원을 하고 있었고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자율방재단 연합회 전문 교육 지원비로 매년 1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매년 그 통계를 좀 내보고 있는데 연간 그 3만 3천 그러니까 전 그 지자체의 활동 현황을 통계를 낸 것이고요. 연간 한 3만 3천 600여 회에 걸쳐서 연인원 26만 5천 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많은 건지 적은 건지를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 그 자율방재 단원들 6만 9천여 분들이 1년에 적어도 한 5번, 4번 이상 이렇게 그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그 통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 사항들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보면은 그 도시 지역에서 아무래도 인구가 많아서 도시 지역 활동이 59% 정도로 많고 비도시 지역이 한 4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보면은 주로 그 예방 활동의 경우에는 그 위험 지역 예찰이라든가 교육 훈련, 캠페인 참여 등을 많이 하고 계시고 대비 단계에서는 취약 지역 순찰 그리고 그 방제 물품 재고 점검, 재난 대피소 점검 등 그 순찰 확인 점검 등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대응 단계에서는 주민 대피 유도라든가 피해 현황 보고, 양수기, 재설기 지원 등 다양하게 활동을 실시하고 계시며 복구 단계에서도 그 피해 확인이라든가 쓰러진 그 전도목을 제거하는 것, 다음에 피해 도로에 대한 긴급 복구 등을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활동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이면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읍면동 그 지역 자율방재단들이 지금 그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는 10명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자율방재단이 팀 단위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0명 정도의 그 구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별로 최소 한 10명 이상을 이렇게 좀 자율방재 단원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그 자율방재단이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임무와 역할이 사전에 그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 구체화 정도가 조금 덜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지역별 우리 그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지역별로 위험 상황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으로 잘 알고 계신데 이것들을 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이런 노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방재단 활성화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재난 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그 재난 예방 단계에서는 재난 취약 시설을 급경사지나 산지, 주변 위험 요인 등에 관한 그 목록을 미리 만들어 놓고 과거 피해 이력 등까지도 관리하면서 그리고 그 목록별로 어느 방재단의 어느 팀이나 어느 담당자분께서 이 구역을 좀 맡아서 예찰 활동 등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적에 그것을 지자체에 어떻게 신속하게 가르쳐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대응 단계를 보면 위험 지역 출입 통제라든가 주민 사전 대피 지원 등을 지금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전 대피를 할 적에 대부분 전달을 받으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꼈을 적에 그 사전 대피를 잘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전 대피 현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라든가 인지했더라도 거동이 불편해서 자력으로는 대피할 수 없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재난 취약계층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지역별로 우리 그 방재 단원 여러분들께서 지역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평소에 대개 어느 분이 거동이 불편하고 어떤 장애를 갖고 있어서 호우나 폭우 시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분들을 그 어느 분들이 담당을 해서 좀 아주 긴급한 상황에 그 대피 이런 안내를 하고 또 대피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임무와 역할들을 명확히 하는 것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임무와 역할들을 사전에 수시로 훈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그 복구 단계입니다. 복구 단계에서는 이미 이제 그 긴급한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난 상태에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자체와의 어떤 연계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아무래도 정보가 지자체 쪽으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상황실 등에 그 자율방재단의 어떤 그 책임자분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느 지역에 지금 그 복구가 필요해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그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전문성 강화입니다. 전문성 확보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 방재단원 개인들의 전문 기술을 그 좀 높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전체 방재 단원들 6만 9천 명 중에 한 8,600여 분이 전문 기술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좀 더 많은 그 전문 기술 자격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방재단의 개인 차원이 아닌 방재단이라는 조직으로서 팀 단위로서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설정하고 이 임무와 역할을 단위로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하는 것을 통해 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드릴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방재 단원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방재 단원들은 그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이런 그 자원봉사자의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 자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사항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그 지역에 근거를 둔 재난관리 민간기구입니다.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기왕이면은 재난 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취약 계층의 개개인 중심으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이 취약 시설이고 어느 시기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됐을 적에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재난 취약계층은 어떤 분들이며 어떤 도움을 어떤 상황에서 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런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난관리부서와 함께 공동으로 이런 그 재난관리 업무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한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율방재단이 그 재난관리에 있어서 민관 협업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리고 많은 그 자율방재단 우리 그 단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 좀 바람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성기 과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국민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안전정책과 법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나라에 좋은 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공인 실사를 받을 때 세종시가 민간 협업을 넘어서 민간 주도형 국제 안전도시 사업 모델을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여러 나라에 또 우리나라의 모델이 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탑다운뿐 아니라 바텀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시민활동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금방 말씀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발표자분들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단상에 올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분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겠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제가 두 분의 전문가분을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할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준 박사님하고 이현석 박사님이십니다. 먼저 이준 박사님께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방재센터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센터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역안전지수 자문 등 중앙정부의 정책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현석 박사님께서는 현재 건축공간연구원의 부연구위원님이시는데요. 얼마 전에 프로젝트로 국제안전도시와 같은 그런 안전도시 무브먼트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에 그런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역안전지수 자문위원, 기술평가위원, 국가안전대진단평가위원을 역임하셨고 이러한 많은 노력으로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충청남도 도지사 표창도 수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준 박사님부터 간단하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준입니다. 뭐 약속되지 않은 바로 마이크를 넘겨주셔서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요. 제가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도시의 안전과 그다음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또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오늘 그 시민의 참여와 주민의 참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네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종합해 보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제가 좀 세봤습니다.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몇 번에 나왔나 세봤더니 37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재난방제,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 발표에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게 느꼈던 게 우리나라는 지금 보편적인 재난안전 방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방제력을 분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외 지역 아니면 저기 시골에 가더라도 그 소방차 도착 시간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고 보편적 서비스를 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총력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방지 자원이 모이기도 하고 또 밀집해 있는 방지 자원이 이동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밑에서 올라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에서는요, 그 지방자치, 주민자치라는 좋은 표현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다. 그리고 주인이 그 재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오래된 이론은 이제 일본에서 마찌쯔꾸리라는 도시 만들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를 그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 지역 전문성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라는데 이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안전 문화가 높다라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그러니까 큰 재난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국민 의식이 좀 전환이 됐었고 전환된 국민 의식이 다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멀리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재난에 강해진 이유는 재난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다, 수요가 높다라는 게 이제 학계에서 많은 동의를 얻고 있었습니다. 즉 가슴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경험 삼아서 발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아픔이 있기 전에 성장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제 연구자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들께서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진상조사라는 거에 대한 목적이 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진상조사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내서 걔를 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원인 규명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원인 규명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찾아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 데이터가 요즘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데이터 이제 소유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누구의 데이터냐? 이 데이터를 만든 건 나의 행동이고 나의 어떤 경제 활동이었는데 이거 데이터를 모아서 누군가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꼭꼭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여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아서 공개할 수 없다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꼭꼭 숨기지 말고 최대한 개방을 해서 공공 데이터로서 개방을 해서 여러 자료나 아니면 지적 재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또 발표를 열심히 들었는데요. 되게 이제 또 예, 한국어로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가장 그 재난안전 관련된 업무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고요. 뭐 오늘 배우고 느낀 점은 많이 있지만 제 의견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서는. 근데 이 재난 분류가 되게 모호한 경우가 생기고 있고요. 그 발표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재난 종류별로 나눠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난 종류별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요즘엔 복합 재난이 되고 있어요. 재난이 하나로 일어나지 않고 두 개, 세 개가 연관돼서 일어나고 또 대응해야 될 것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의 연속성, 재난관리 연속성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관리 체계를 보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예방 대비는 각 부처에서 하다가 대응부터 다른 부처가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 해경, 시군구 아니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통해서 예방 대응을 하던 데가 대응까지 해주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겠는데 그런 업무들이 약간 이관되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보면 예방 대응 업무는 열심히 하고 있고 예산을 사용하는데 대응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좀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항구복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에서 항구복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원래 있었던 상태로 돌아가겠다. 원래 있었던 상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복구 기조를 갖고 있는데 뭐 일본의 같은 경우 부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복구 대신에 부흥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쓰자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목적이 뭐냐면 예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겠다. 즉 옛날에 그냥 교량이 2차선 도로의 교량이 부서졌다면 이제 수요를 반영해서 4차선 도로 확장을 해서 개통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간 기존보다 나은 상태로 나가는 이런 그 지향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복구라고 원래대로만 돌려놓자는 생각 말고 더 좋게 할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런 예전보다 나은 환경을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자 한 분의 토론을 더 듣고 저희가 같이 또 질의응답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Professor Lupai, after finish the another discussion. 저 패널님 한 분의 이야기만 조금 더 들어보고요. 저희가 그럼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선생님은 이은석 선생님께서 먼저 잠깐 말씀을 하시고 나면 우리 루파이 박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후에 토론을 한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네. 네,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정보에 대해서 주셨고, 특히
안전도시 운동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현실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와 그리고 또 시민단체와 함께 일하고 또 하향시 상향시 방식을 또 잘 구현을 하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재난 상황의 경우 특히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정부만이 무언가를 해줄 것이다라고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도 지금 참석하신 분이 많은데요. 오늘 발표하시는 분에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루파이 교수님, 지금 이은석 부위원님, 부연구위원님께서 의견 약간 들어보고 말씀 잠깐 들어보고 지금 질문 받아도 될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이런 자연재해와 안전과 관련된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는 이은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수년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국내 안에서만 안전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하게 있는 줄 알았었는데 이게 국제적인 스케일로 큰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새삼 많이 배우고 많이 또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쭉 세 분이 연석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또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었던 내용들과 좀 비추어서 좀 종합적인 의견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앞서서 이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현대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주로 그런 안전 문제들이 발생되는 곳이 주로 이제 도시지역 혹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런 안전사고들은 인명과 재산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줌과 동시에 이것들이 연쇄적인 피해들을 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안전 분야에서 관심을 갖게 된 부분도 똑같은 어떻게 하면 또 비슷한 지역에서 유사한 안전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호기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고 예방 안전 측면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제 어떤 모델 방법들을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제가 연구 경험을 통해서 좀 느낀 바로는 공공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관련된 이런 인프라 확보가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업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연사분 루파이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부가 이 개인 단위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 문제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파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 유지를 위한 자원을 일방적으로 무한히 또 제공받을 수도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계획적인 그리고 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안전과 관련된 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안전 사고들은 도시 안에서 발생을 하고 도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간 그리고 지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굴브라타 총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도시 계획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새로운 도시보다는 이제 오래된 도시일수록 이 생활 여건 변화나 그리고 노후된 건물 그리고 노후된 기반 시설이 오히려 이런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탑다운 방식의 도시 계획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어떤 시설들을 찾아보는 데서 적용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 모든 시설들을 이런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험한 지점 그리고 위험한 공간을 이제 정보화하는 내용들이 필요하고 이 부분들을 이제 총장님께서 굴바란토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그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 데이터들을 뭐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강성기 과장님께서 발제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노하우들, 지역에 관해서 갖고 계시는 노하우들을 충분히 데이터화해서 정보화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그 강연을 들으면서 들었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강성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지역 자율 방재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뿌리 깊은 안전성 강화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그 전통적인 도시 계획, 즉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 계획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의 안전성을 강화시킨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바텀업 방식과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또 저 또한 같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루파이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상황에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사회재난과 같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 찾는다손 치면 지역 주민이 생활상에서 생활 중에서 감지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정보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체계화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반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도시계획을 통해서 안전에 취약한 노후 시설들을 어떻게 성능을 강화할 것인지, 어디가 노후가 돼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앞으로 그 붕괴 혹은 또 침수 혹은 또 다른 화재와 같은 이런 불안 요소들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우리 지방 정부가 도시 관리 계획을 통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 정부가 하는 일 그리고 중앙 정부가 하는 일들이 이제 분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뭐 전문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뭔가 그 깊이 있는 어떤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돌아가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고 통합적 협업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 간의 칸막이 그리고 부처 간의 협업에 대한 이런 이슈가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될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특히 이제 안전부서와 그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부서가 특별하게 또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제 우리 국가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최선을 다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지역 안전지수와 같은 진단 정책을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 정부는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지역 안전에 관련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자율 방재단과 같은 그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그런 안전 개선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각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전 도시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시민이 동참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중앙 정부의 또 지원 정책이 앞으로는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속성이라든지 그리고 꾸준하게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기후변화라든지 그리고 각 도시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재난 그리고 자연재해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체계화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활동들이
보다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파이, do you have any comment?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루파이 씨? 들리시나요? 인터넷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저는 안 들리는데. 이제 들립니다. 아, 2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질문이 혹시 있으신지 청중분들한테 기회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참여자분, 온라인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네, 굿브랜드. 저 건축공간연구원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그 바닥이 딱딱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계단 방식이 한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사고가 이게 많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바닥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부드러운 거로? 아니면 계단 높이나 계단에 대한 표준화 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Mr. Lee, please. 오케이, 땡큐. 우선 좋은 의견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특별한 저가 갖고 있는 어떤 솔루션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꾸준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이 갖고 있는 취약성을 어떻게 하면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학계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와 같은 이제 정부 출연 정책 연구 기관들과 함께 이제 정부의 제안이 될 수 있게끔 지금 가이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지역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히 도시 안에서의 안전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그 이유는 그 인명과 재산 피해들이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진단해낼 것인가,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s it enough?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현장에 갔었을 때요. 도시 계획이 약간 안전문에서 등한시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디자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 국제안전도시에서는 디자인 문제를 과거에 좀 고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전 문제가 좀 잡혔을 텐데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오랜 건물을 먼저 좀 이렇게 좀 해결을 해야 안전 도시가 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디자인 문제가 그러니까 도시 계획에 좀 많이 그 과정에 참가를 하는 게 안전 도시에도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rry. 네, 땡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도시의 축을 이루는 교통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 도시 계획, 도시 설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속도 자체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도시 설계적인 기법들이 과거에는 도시를 그러니까 차량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도시가 제일 좋은 도시다라고 했던 인식에서 도시 설계 방식이 차량의 소통보다는 사람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을 더 높이기 위한 설계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졌고 현재는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 설계들이 당연히 지금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지금 도시 설계하는 그런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그린 인프라라고 녹지에 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린 인프라는 폭염이라든지 홍수가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자연적인 힘으로서 지금 그 도시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들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공간 안에 어떤 식으로 끼워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현재들 하고 있고 그게 도시 디자인을 하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현재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도시의 생태적인 능력까지 함양시킬 수 있고 그런 자연적인 능력까지도 도시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까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시가 갖고 있는 경관, 디자인 그리고 사람이 거기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느낄 수 있는 쾌적성까지도 고려한 디자인들이 현재 속속들이 한국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아서요. 우리가 마쳐야 될 것 같고 이준 박사님하고 이현석 박사님 우리 국제안전도시 멤버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세션이 30분부터 3시 30분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세션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행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동시 생중계되고 있으니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기 계시는 청중분들과 또 정말 이렇게 시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피치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0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